202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기택의 가족은 빠른 눈치와 거짓말로 박 사장 집에 전원 취업을 하죠.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눈치를 한국 전통의 철학으로 삶, 직장, 사랑에서 성공하려면 갖춰야 할 열쇠로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살이를 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눈치라는 책이 유행할 정도인데요. 우리 삶에서 뺄 수 없는 눈치, 우리가 몰랐던 한국인들의 특별한 감각, 눈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눈치는 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눈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로 전달되는 부분은 언어적 소통이라고 하는데 이 비중은 7%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조와 말투, 태도, 자세, 표정이나 몸짓 이런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비언어적인 소통이 사실은 언어적인 소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은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이나 감으로 전해집니다. 감을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은 변연계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뇌가 직감이랄지 느낌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인간이 진화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게 된 능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소통에는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문화에서는 이런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만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옆 나라 일본에는 공기를 읽는다, 쿠키오 유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분위기를 읽는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유머 사이트 같은 데 가끔 올라오는 교토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배워요. 근데 옆집 사람이 아이가 피아노가 많이 늘었네요. 이 얘기는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피아노 좀 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손님이 와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을 때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눈치보다 더 오묘하고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럼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에는 눈치가 없을까요? 어림 반푼어치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눈치라는 용어가 없을 뿐 눈치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적 맥락은 얼마든지 있죠. Speech is silver, but silence is golden. 자, 말을 안 하고 뭘 하겠습니까?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도 직설적인 소통이 우선되기는 하지만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눈치 많이 본다고 의기소침하시거나 눈치가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눈치를 많이 볼까요? 눈치라는 책의 저자 윤희홍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눈치는 역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배우게 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눈치라는 것이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들의 문화적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이죠. 정이라든지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런 내용들이 한국인 심리에 또 한국인들의 의사소통에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성은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상대방 또는 맥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경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런 생각일 거야, 이런 느낌일 거야. 상대방과 내가 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에서 이제 공경험의 속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는 우리라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방식인데요.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치라는 거는 이 가족 내의 의사소통 방식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요걸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뭘로 부르느냐, 즉 한국인들은 가족 호칭으로 타인들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아저씨도 가족 호칭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런 게 다 가족 호칭이죠. 따라서 의사소통도 이모, 고모, 동생, 누나, 언니에게 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가족의 의사소통은 어떻습니까?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랑 뭐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설거지 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엄마 화났다 이러면서 뭔가 할 거를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바로 눈치라는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눈치의 순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셜록 홈즈라는 소설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유명합니까? 관찰력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직업, 누구랑 살고 어디 갔다 왔고 이걸 다 알아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는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더 빨리, 더 긍정적으로 내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어떤 초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눈치입니다. 또 이 눈치의 이점 중에 하나는 내 편 만들기. 분위기를 보고 상대방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은 사실 나 혼자 하는 거죠.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 외로운 싸움에서 아군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눈치를 잘 보면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생활도 잘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눈치가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맥락인데요. 이솝우화에 당나귀를 타고 가는 부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이제 아들을 태워가지고 아버지가 끌고 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누가 참견을 하죠. 본인의 주관이 없는 경우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주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주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되죠. 눈치를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눈치가 안 좋은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가 이런 걸 원한다라는 식의 이제 분위기를 흘려요. 아래에서 알아서 막 하는 거죠. 알아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리더가 내가 언제 그런 걸 시켰냐? 왜 네 맘대로 그런 걸 해? 굉장히 나쁜 종류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는 명시적 의사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문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 이 행동을 하느냐에 근거를 남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무눈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과눈치가 있습니다. 무눈치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인지 뭘 원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눈치가 좀 부족한 게 여러 사람한테 해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과눈치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분들입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고 전전긍긍하는, 또는 이제 너무 약삭빠르다, 이런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눈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제 보는 눈치와 보이는 눈치라는 게 있는데요. 보는 눈치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상대방의 의중을 읽는 쪽이죠. 보이는 눈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의중을 좀 알아줬으면 하고 어떤 비언어적 단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는 눈치와 보이는 눈치는 상하 관계에 따라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는 눈치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맥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윗사람도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됩니다. 후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은 나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커요. 또 아랫사람들도 눈치를 줄 수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표정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불편한 티를 좀 내는 것이고요. 눈치를 나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맥락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눈치를 제대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스스로 중심을 잡는 거죠. 주관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 삶의 원칙들이 나에게서 나온다면 남들의 눈치는 내가 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치껏 살되 눈치에 치이지 말자. 눈치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 일단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는 거죠. 파악을 한 다음에 원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든지 기타 해결 방법을 더 제시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눈치를 잘 본다는 것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눈치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행동의 범위 내에서 내가 나의 이익에 맞게, 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치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제 말을 하지 않는 법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 때나 모든 경우에서 모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무 소리나 이제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중요한 것은 먼저 좀 들어라. 내가 늦게 도착했다든지 할 때는 무조건 한 10분 정도는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파악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듣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따르면 듣는 정도는 이제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무시, 안 듣는 거죠. 듣는 척,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죠. 선택적 듣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집중적 듣기. 마지막,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으로 듣는 것이에요. 눈치에서는 때때로 공감적 경청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느낌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은 우리 뇌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물론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닙니다. 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주변의 분위기를 파악했을 때 느낌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느낌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치 보는 내가 너무 한심해 보인다. 눈치 보게 만드는 사회 너무 싫다. 하지만 눈치를 본다고 내가 주체적이 아니라거나 남의 말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눈치의 순기능들을 잘 알고 내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눈치라는 것은 엄청난 나의 자산이자 역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눈치 문화에서 사는 거 잘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